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음, 지난주에 노량진의 최옥실 선생님 샵에 갔다가 저녁 때 그 옆에 이제 전 장로님 교회에 들려서 뭐 다른 분을 좀 만나고 왔는데 우연찮게 저녁을 어떤 분이랑 같이 먹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갔다 와서 지금 일주일 내내 가슴을 끙끙 앓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전에 1994년도에 북한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몇몇 그냥 자기 참을 수 없는 어떤 소명을 느낀 분들이 국경으로 달려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데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냐 하면 하도 배고프니까 국경 넘어서 중국에 와서 구걸을 하거나 중국에 또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국경을 넘다나 죽은 시체들이 늘 도망강을 떠다니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몇몇 분들은 거기 쫓아갔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서는 간대학교 양희창 교장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때 젊은 나이에 딸이 4살이었고, 부인은 이제 약국을 하고 계시는데 약국 접고 딸내미는 어머님한테 맡기고 둘이서 갔어요. 그래, 거기서 이제 넘어오는 사람들을 우선은 숨겨줘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은 이제 공동체를 형성해야 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음식을 전달하기도 하고, 북한에. 또 나중에 이제 거기서 도망쳐 나오고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때, 그 일을 했던 많은 분들이 정말 알려지진 않았지만은 많은 분들이 고난을 엄청 당했습니다. 그 일 자체가, 탈북자들을 돕는 일 자체가 중국에서 불법이었기 때문에 감옥에 가신 분들도 많고, 또 사람을 구출하는 일이 워낙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뭐 메콩강 넘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또 감옥에 갇혀서 고생 많이 하신 분들도 있고 그랬어요. 거기가 그래서 요즘도 중국 가면은 다들 여기 한번 들리시죠? 도문이라는 데입니다. 주로 있죠. 여기 보면 이게 국경이니까 강 건너는 거는 뭐 얼마인지 건널 수가 있었죠. 기억에. 아, 그러니까 이제 식구들이 막 굶어 죽는 상태다 보니까 식구를 살리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도 있었고, 또뭐 핍박을 피해서 나온 사람도 있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돈 몇 푼 받고 인신멀미 당해서 넘어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은 아, 여기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 하면은 이리에서 여기까지 가야 돼. 제가 이제 군민에 있었잖아요. 군민까지 와가지고 여기 이쪽 지역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이 시상반나라는 데가 있어요. 시상반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배를 타고 몰래 화물선 같은 걸 타고 라오스 또는 태국으로 이렇게. 그래서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우리나라의 젊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도 많이 가셨지만은 특히 캐나다 국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오셨고 또 여기서 구출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또 몰래 여기까지 이동시키는 사람. 이게 왜 어렵냐 하면은 중간중간에 그 검문소가 많았거든요. 그 검문을 피해서 여기까지 오는 것도 너무나 힘들었고, 또 이제 군민 이 지역으로 오면은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사람이 맡아서 메콩강을 건너서 라오스나 태국이나 캄보디아로 보내요. 돈도 돈이지만은 엄청 위험하고, 뭐 잡히면 감옥 가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북한 OLV에 쫓기는 사람들도 많았고, 중국 공안에 쫓기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래 이제 거기서 사역하시다가 나중에 막 군명으로 도망 오신 선교사님도 많았어요. 그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대부분 이 강가에 인신매매꾼들이 득실득실 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람들을 돈 받고, 이게 이제 넘어왔으니까 배불리 먹게 해주겠다, 뭐 돈 주겠다 해갖고 오셔서 유흥업소에 팔고 또는 시골 벽촌에다가 팔고 이렇게 해서 거의 여자분들 거의 80%가 이렇게 인신매매를 당했다고 해요. 그럼 선교사님들은 그분들을 구출하기도 하고 또는 찾아내서 숲속에 숨겨놨다가 안전하게 숨겨놨다가 그 험한 여정을 거쳐서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탈북자들이 대개 북한에서도 엄청 고생을 했지만은 탈북하는 과정에서도 정말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그렇게 오신 분들이 그 일을 하시는데 가장 전설적인 인물이 한 분 계셨어요. 전설적인 인물. 둘이 하나 선교회라고 이분입니다. 근데 제가 이분을 몰라봤어요. 이분을 만났거든요. 지난주에. 이분하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얘기하다가 뭐 둘이 하나 선교회 얘기가 나오고 이제 이분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탈북자 자녀들 국제학교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 아이들이 지금 제대로 이제 일반 학교에 가면 적응을 못하니까 기숙사, 무료 기숙사, 무료 학교에다가 아주 특별한 교육을 하고 계세요. 천기원 목사님. 그 당시 활동한 때는 천기원 전도사 했었어요. 그 얘기를 하자면 한이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아무튼 뭐 될 수가 없는 일들을 그 탈출하는 과정을 보면 그런 일이었고, 이 오른쪽 사진은 어떤 거냐면은 군민 루트가 너무 멀기 때문에 몽골로 탈출하는 루트를 개척을 했어요. 개척하다가 공안에 잡혀갖고 8개월 동안 구치소에 잡혀 있다가 미국에서 탄원해가지고 겨우 빠져나왔는데 그때 자기를 구속시킨 검사가 자기 사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분들이 이제 탈북자 선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그 정재용 선생님을 비롯해서 이제 그 팀이 탈북자들 돕고 있잖아요. 그게 왜 어렵냐 하면은 너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고 우리나라하고 사회 시스템이 너무 다른 데에서 다른 데서 살았던 사람이라서 힘들고 또 하나는 이분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뭐 너희들 내 덕분에 후원금 받아서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너무나 폭력적인 사람도 많고 또 사회에서도 오해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많고 어쨌든 그 가운데에서 그분들의 자녀들 상처받고 버림받았던 그분들의 자녀들을 키우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뭔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에 있는 탈북자와 그 가족들이 장차 우리 다음 세대에 통일 한국에서 훌륭한 일꾼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키워야 되지 않을까. 일주일 내내 마음이 아팠고 뭔가를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지영 선생님 안 오셨네. 아무튼 화이팅입니다. 네, 공부하죠. 오늘은 네, 우선 복습할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던 거. 자, 기억하십니까? 크게 뇌 전체 간뇌 여기 구조를 크게 뇌실, 간뇌, 변연계, 기저핵으로 나누어서 뇌실, 제일 먼저 뇌실을 생각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은 쭉 신경만 타고 하다가 뇌실에서 멈췄고 거기서 이제 삐져나온 게 대뇌가 된 것이고 거기는 아직도 신경줄기세포를 만들고 있고 뇌척수액을 만들고 그래서 이 초록색 이것이 이제 측뇌실이죠. 양쪽에 있는 측뇌실이고 그 밑에 이 밑에 여기가 이제 제3뇌실, 여기 제4뇌실. 뇌실 안에는 맥락총,
다시 말해서 모세혈관 덩어리들이 있는데 거기서 척수액을 만들고 거기서 줄기세포가 배양이 된다. 그런 말씀드렸고, 그 다음 뇌실 밑에 있는, 여기는 안 보이지만 이 속에 시상이라는 것이 있다. 왜 중요하냐? 척수에서부터 쫙 올라와고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연합 어떤 작용을 하게 되죠. 그것들이 시상을 통해서 대뇌로 쫙 퍼져나가요. 올라오는 경우는 시상을 통해서 대뇌로 퍼져나가는데 어떻게 퍼져나가냐? 이미 시상에 각 역할을 하는 핵들이 있는 거예요. 너는 저리가, 너는 저리가, 이렇게. 이 시상에 있는 핵, 그 다음에 대뇌 피지대에 있는 영역, 담당 영역, 기능상으로 분류된 그런 영역으로 이렇게 직접 하나하나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생각할 때, 뭐 대충 뭐 뭉뚱그려서 무슨 작용이 일어난다.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세밀하게 광통신선으로 하나씩 하나씩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예외 없이. 그래서 그 연결선에 따라서 어떤 작용과 기능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시상이라는 게 있고, 시상 밑에, 시상, 자, 측례실이 있으니까 측례실 밑에 제3례실 있잖아요. 이 양옆에 여기 있는 게 시상 하부예요. 시상 하부. 시상 하부에서 이게 동그랗게 하나 튀어나온 거 있죠? 이게 이제 뇌하수체. 이 시상 하부와 뇌하수체가 특히 생명활동 중에서 특히 오장육부 또 호르몬계, 림프계 이쪽에 역할을 다 담당하고 있고 시상하해입니다. 그 다음에 변연계는 여기인데 여기 있는 핵들인데 뇌궁이 있다. 이 뇌궁 여기는 안 보이네요. 여기는 안 보이는데 뇌궁이라고 하는 것은 뇌실과 시상 그 위를 이렇게 붙잡고 이걸 구조적으로 딱 묶어주는 역할을 해요. 뇌궁이라는 게 있다. 그 다음에 편도체를 먼저 봐야 돼. 이게 편도체. 이게 편도체. 이게 편도체. 이게 해마. 편도체, 해마. 그 다음에 유두체. 유두체는 이 위쪽에 있고. 그래서 유두체, 편도체, 해마, 그 다음에 해마 안에 있는 치상핵, 위에서 뒤로 위로 쭉 올라가는 꼬리핵. 이 꼬리핵을 이렇게 그려놨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커요. 이 자꾸 이게 굉장히 큰데 이것들이 기억과 느낌, 감정을 만든다. 사실은 모든 감각, 몸 전체에서 오는 모든 감각이 여기서 연합되어져 갖고 대뇌로 가서 비로소 우리가 사람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는 것들은 1차적으로 여기 문제입니다. 1차적으로. 두려움이 너무 크다. 무슨 뜻이냐? 편도체가 되게 커져 있다는 뜻입니다. 편도체가 이제 시각에서 오는 신호, 또 후각에서 오는 신호, 청각으로 오는 신호 중에서 1차적으로 편도체로 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나를 위협하는 어떤 요소가 있는가. 이걸 먼저 잘 알아차려야 이게 사람이 생존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편도체를 제일 먼저 가요. 이 편도체는 제일 먼저 두려움, 공포 이런 것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났다고 하는 것은 그 영역에 어떤 이상이 생긴 것인데 예를 들어 특히 이제 특수학교에 있는 대부분의 장애우들이 어떤 상태냐면은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잘 안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어떤 위험에 노출돼 있잖아요. 그러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내 몸을 못 움직이니까 그래서 편도체가 다 커져 있어요. 어, 이제 그런 식이에요. 뭔가가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사고가 나거나 어떤 다치거나 이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의식적인 어떤 이상이 있다는 것은 그 영역이 커져 있거나 또는 줄어들어 있거나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우리의 사람의 그 성격이나 행동 패턴이나 또는 그 사람의 의식이나 인격이나 이런 것을 판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꼬리에 아까 말씀드린 이 꼬리에 그 다음에 여기 바깥에 있는 게 조가비핵 바깥에 이렇게 있어요. 그 조가비핵 안에 있는 것을 창백핵이라고 해요. 조가비핵 안에 창백핵. 그러면은 이게 어디 붙어 있냐 하면은 시상에 붙어 있겠죠. 위가 뇌실이니까 뇌실이 있고 그 시상이 있으니까 시상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안에
이 안에 통로가 하나 있어요. 이 안쪽에. 그 통로를 내낭이라고 해요. 안쪽에 있는 복도란 뜻이죠. 내낭. 인터널 캡슐. 그걸 통해서 뭔가 다발이 쫙 내려오는 거예요. 다발이. 그 다발이 내려오는데 그 연결 통로가 이 구멍이에요. 그 구멍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은, 아까 올라가는 건 전부 다 모여서 시상을 통해서 대내로 올라간다 했죠. 대내에서 내려오는 것은 이 구멍을 통해서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오고. 그래서 조가비핵, 창백핵이 어떤 움직임, 뇌에서 명령해야 내 몸이 움직이잖아요. 그 움직임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게 이제 질병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한 번 더 보죠. 이거 옆으로 된 걸 보면 조금 더, 음.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자른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게 뇌량이라 그랬죠. 뇌량. 다리. 노량할 때 량자. 좌우의 뇌를 여기서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뇌량이 있고, 거기에, 어, 뇌실이 있죠. 뇌실이 이렇게 잘라니까 단면이 이렇게 보이는 거고, 뇌실 밑에 시상이라는 것이 있고, 뇌실 밑에 시상이라는 게 있고, 시상 밑에, 시상하핵이 있고, 옆에, 옆에 이 두 개가 창백핵이고, 이게 조갑핵이고, 여기 통로가 있어서 뇌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고, 이게 이제 흡질이 있다는 거 보면 여기가 바로, 뇌줄기가 되겠죠. 그, 아마 이제 아직 지난주까지만 해도 뭐 처음이라서 되게 좀 혼란스러웠을 텐데, 두 번째 보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것은 이제 개념도로 그려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상, 이게 시상을 듣고 있는 게 뭐겠어요? 가운데 시상을 듣고 있는 것이, 예, 뇌실이겠죠? 뇌실. 뇌실 밑에가 시상이라는 게 있고, 시상 하부가 있고, 시상 하부, 이 동그란 거 두 개, 이게 바로 뇌하 수치입니다. 시상이 붙어 있는 게 창백핵과 조가비핵이에요. 창백핵과 조가비핵 사이에 이렇게 덮고 있는데 그 안쪽으로 통로가 있다. 시상하핵. 구조가 아직도 아마도 이렇게 머릿속에 다 안 들어오실 거예요. 자꾸 반복해서 보셔야 돼. 우리 다음에 이제 대내할 때 그때도 필요할 때도 다시 볼 테니까 이 이름이 좀 익숙할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거가 중요한데 자세히 말씀 안 드렸어요. 내낭이 있다 그랬잖아요. 조가비핵과 창백핵, 그 다음에 시상 그 사이에 이런 통로가 있는데 이 통로는 어떤 통로냐? 위에서, 대뇌에서 각 영역을 담당하는 핵들이 있고 거기서 이게 통해서 내려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발가락이 문제가 있다. 그럼 발가락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 있어요. 뇌가 대뇌가 두 개니까 두 개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쯤에 있는 것이죠. 이쯤에 있는 그것이 광통신선으로 이 연결되고 내려가요. 그래서 여기서 그것을 어떤 통제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겠죠. 여기도 도파민성 뉴런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파민이 안 만들어지는 것도 문제지만은 여기도 이제 도파민이 흐르거든요. 도파민이 흐르는데 여기서 그걸 통제를 잘못하면은 손발이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킨슨을 치료할 때 막 흑질만 생각해서 안 되고 흑질이 기본적으로 잘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기서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전부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그 어디서 고장 났는지 이런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면 연구하다 보면은 방법이 나올 것이다. 자, 오늘 걔네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릴 것은 사실은 제가 음, 조금 한두 번 더 해야 되는데 조금 빨리 오늘 방학하려고 해요. 와, 그런 거 안 합니까? 와, 방학이다.
사실 제가 좀 일정들이 있고 그래서 이번 이제 오늘 하고 방학할 텐데 대뇌 구조까지만 하고 할 거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뇌줄기, 그다음 간뇌, 대뇌에서 이루어지는 뇌회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이제 공부하기 전에 지금까지 공부했던 그런 내용을 반드시 복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구조를 딱 파악하고 있으면은 회로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회로를 이해하면은 사람을 깊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 지금 어디가 문제구나. 저 사람이 뭐 나쁜 사람, 좋은 사람, 그런 문제가 아니구나. 그리고, 병이 너무 심각해지면 막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그 원인이 뭐구나. 그것을 일으키는 어떤 작용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구나.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대뇌 구조인데 우선 대뇌는 이렇게 나눕니다. 이 바깥 겉질 이것을 대뇌라고 해요. 대뇌 피질 또는 신피질 이렇게 얘기해요. 대뇌는 어떤 구조냐면은 여기 보이죠? 음, 이게 뇌량이에요. 뇌량. 그럼 여기가 뇌실이 있고 여기가 시상이겠죠. 시상. 여기가 소뇌고 여기 뇌줄기 있고. 그래서 여기서 껍질 이렇게 연결되는데 껍질은 좀 진한 색이죠. 회백질이에요. 왜? 핵이 있으니까. 세포체 핵이 있으니까. 그럼 여기는 하얀색이에요. 여기서는 백질이라고 그래요. 백질 왜 그래요? 이 백질은 축삭이 있으니까. 축삭은 주로 지방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대뇌피질이에요. 되게 얇아요. 몇 밀리나 될까요? 대뇌피질이? 대뇌피질. 2mm에서 5mm 사이에. 이게 이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뇌 항상 얘기하면은 우리는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뇌 그러면 전부 대뇌를 생각하거든요. 대뇌 안에 엄청 뭐 구조가 복잡한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신문지 몇 장 쫙 펴놓은 거하고 똑같아요. 그게 이렇게 꼬불꼬불 뭉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뇌 피질은 이렇게 얇은 막이다. 2mm에서 5mm 정도 돼요. 2mm 이하가 되면 기능적으로 문제가 돼요. 어떤 사람이 이 대뇌피질이 되게 얇아진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노화가 되면은 그런 경우가 많죠. 자, 그런 문제. 그러니까 대뇌피질이라고 해서 여기서 볼 때 이거 막 대뇌 크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쫙 펴면은 되게 얇은 막처럼 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걸 전두엽이라고 하고 이거를 두정엽 위에 있다. 두정엽이라고 그래요. 두정엽. 이 뒤에 있으니까 후두엽. 측두엽 옆에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전두엽, 두정엽, 후두엽, 측두엽에서 이걸 보면은 자, 여기가 어디예요? 이 부분이 바로 눈 뒤예요. 눈 뒤. 눈 뒤. 여기. 이게 쑥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에는 뇌가 없을 거 아니에요. 이게 쑥 들어가서 이렇게. 그래서 눈이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눈이 여기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여기 귀가 더 붙어 있어요. 귀가. 그 위치를 알아야 뇌를 만질 수가 있겠죠? 아니, 뇌를 만진다니, 어떻게 만져? 뼈가 있는데. 귀가 여기 있다. 이걸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뇌는 반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전두엽도 두 개, 두정엽도 두 개, 후두엽도 두 개, 옆에 있는 측두엽 이것도 두 개인 거예요. 이 좌우뇌가 같이 있는데, 이 좌우뇌가 이쪽 뇌만 쓰고 이쪽 뇌는 안 쓰면 되느냐. 그게 아니고 항상 왔다 갔다 하면서 신호 처리를 해서 정상적인,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니까 뭐, 왼쪽으로는 음악 듣고, 아니, 오른쪽으로는 음악 듣고, 좌뇌는 뭐, 책 읽고, 그렇게 되는 게 절대 아니다. 음악을 듣고 순간적으로 글 읽고 또 순간적으로 음악 듣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고, 집중하는 것이 훨씬 좋은 것이다. 그런 생각. 자, 그 다음에 이 위는 뭐가 덮고 있냐면 뼈가 덮고 있겠죠. 두개골이에요. 두개골. 두개골뼈도 얇아요. 5mm에서 10mm 정도. 5mm에서 11mm. 되게 얇아요.
너무 얇으면은 부러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뼈가 굉장히 단단한 뼈라서 웬만해서 안 부러지죠. 그 뼈, 그러니까 이름이 이제 두개골이겠죠. 두개골 뼈 밑에가 세 개의 막이 있어요. 하나는 바깥에 있는 것을 경질막 또는 경막이라고 해요. 딱딱하다. 얼마나 딱딱하냐. 조금 딱딱하다. 연막보다 좀 딱딱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대뇌 피지를 이루고 있는 여기를 연막이라고 그래요. 연막. 그래서 경막이 있고 연막이 있는데 그 사이에 좀 비어 있는 공간이 있는 막이 있어요. 공간을 만드는 막. 그것을 지주막. 지주라는 게 거미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거미막 또는 지주막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지주, 그러니까 거미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 모세혈관이 많이 엉켜 있어요. 그래서 거미줄처럼 보인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출혈이 주로 여기서 일어나요. 두 가지. 어, 뇌척수액이 지주막으로 흐르고, 그 다음에 출혈이 일어나면 대개 여기서 지주막하 출혈, 그렇게 들어보셨죠? 여기서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덮고 있으니까, 전체를 덮고 있으니까, 여기서 어느 영역에서 출혈이 생기면은, 실핏줄이 터지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 예. 여기에 있는 대뇌피질, 얇은 막이 손상이 되는 거예요. 얇은 막이 왜 손상이 될까요? 아니, 피 좀 묻고 조금 묻는다고 왜 손상이 될까요? 우리 피부에 이렇게 묻어도 별 문제 없잖아요. 그죠? 아,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혈액 속에는, 물론 이제, 혈액이 그냥 나와서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되게 이제 뇌출혈이 있는 경우에 혈액 속에는 활성화된 B세포, 활성화된 T세포, 또 사이토카인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도 글루타메이트 그런 성분들이 이 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피가 묻었으면 닦아내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어, 이 뇌막에 닿으면은 뇌막이 손상이 돼요. 그럼 뇌막이 손상이 되니까 만일에 아까 우리 봤던 발을 담당하는 영역 있잖아요. 거기가 손상이 되면은 발을 못 쓰는 거죠. 그죠? 음, 반대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뇌척수액을 통해서 청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미 손상된 세포를 살려야만 중풍이 치료가 될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는 대개 보면 한번 출혈이 되면은, 어, 혈관이 잘 터지지 않도록 그런 이제 혈관이, 출혈이 안 생기도록 출혈을 막는 그런 약들을 쓰는데 그게 사실은 좀 좋은 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혈액을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것 중요하고 혈액 속에서 세포를 죽이는 그런 성분들이 없어야 돼. 혈액 속에 내 세포를 죽이는 그런 성분들이 있다는 거 나중에 이제 면역세포 공부하시면 다 나옵니다. 그런 거 중요하고. 그래서 평소에 혈액 뇌출혈일 경우는 피를 맑게 하고 피를 잘 정화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 뇌척수액이 잘 흘러서 잘 청소가 되게 하는 것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손상된 세포를 살려야 되고.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가능하시겠습니까? 되게 뇌출혈 되면 어떻게 돼요? 병원에서 약으로 이제 치료하고, 혈액이 이제 복구가 되면은, 그 다음에 뭐 해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재활치료하죠. 운동하고 막 그런 거 하죠. 운동이 도움이 되겠죠. 근데 도움이 되면 직접적으로 손상된 뇌세포를 살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손상된 뇌세포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다 아시잖아요. 제가 안 물어볼게요. 자, 대뇌를 공부하려면 브로드만 영역이라는 걸 공부해야 돼요. 52개 영역으로 나눴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그레이라는 사람의 해부학을 봤잖아요. 1850년대.
이 사람은 1868년부터 1918년 그때 살은 사람이에요. 1909년도에 이 뇌를 전부 52개 영역으로 나눠가지고 브로드만 영역이라는 걸 발표해가지고 그게 지금까지 연구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52개를 다 외우다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 뭐 의사 선생님들은 다 외워야 되겠죠. 근데 52개의 영역을 그때 그분이 처음 그렇게 분류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학자들이 가만 놀고 있었을 리가 없잖아요. 계속 공부해서 계속 연구해가지고 훨씬 더 자세하게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준으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연구되어진 뇌의 영역을 공부하는 것이 대뇌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바깥, 우리가 두 개잖아요. 좌뇌목님. 그럼 바깥, 겉질, 가쪽. 겉질과 그 다음에 안쪽. 이렇게 나눠서 영역을 보면 되는데, 별거 없어요. 시각 영역. 여기 전부 시각 영역. 시각 영역.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본다는 것은 그 물체에서 나온 빛을 받아들여서 뇌가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해석이 다 다를 수가 있겠죠. 왜? 얘가 해석하는 거니까. 이 뒤통수에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해석을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눈으로 봤는데 잘 이해 안 되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또는 눈으로 봤는데 너무 생소해. 그럼 얘가 그것을 교정해갖고 자기가 알고 있는 모습으로 이해를 시켜요. 다시 말해서 오해를 만들어요. 그것을 환각이라고 하죠. 환시라고 하죠. 환시. 근데 이게 여기가 이제 1차 영역이에요. 시각 영역인데 놀라운 것은 이 전체의 60%가 시각 신호를 바탕으로 해서 시각 신호를 해석해갖고 그걸로 작동이 돼. 그래서 본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본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그 시각 신호가 어떻게 작동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차차 다음 학기에 공부하겠습니다. 당연히 우리 눈으로 들어와서 식교차 해가지고 내적 설상체, 시상의 내적 설상체를 통해서 거기서 100만 다발씩 쫙 뿌려져 가지고 뒤통수로 온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서 와요. 여기서 1차 해석을 하는데 8단계로 나눠서 해석을 해요. 어떤 거는 색깔만 분류하고 어떤 거는 형체만 분류하고 어떤 거는 재질을 분류하고 뭐 그런 식으로 또 굴곡도 분류하고 그래서 본다고 하는 것이 여기서 이제 1차적으로 해석이 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쫙 퍼져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감각 신호하고 연합한다. 그 다음에 청각 신호, 귀로 들어오는 신호, 귀가 어디 있다 그랬죠? 귀가 여기 있죠. 그래서 청각 신호가 들어오면은 그것을 1차 청각 신호를 여기서 해석을 하고 1차라는 말은 2차가 있다는 뜻이죠. 2차. 2차라는 말보다는 연합이라는 말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시각 신호든 청각 신호든 미각 신호든 그 전부 다 1차 처리를 하고 해석을 먼저 하고 그것을 또 연합해서 해석을 하고 그래. 그래서 여기가 시각 신호, 그 다음에 여기가 청각 영역, 여기가 미각 영역. 청각 영역과 미각 영역이 같이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언어 영역이 있어요. 언어 영역은 두 군데로 이렇게 나눠져요. 이렇게 그두 군데로 나눠지는데 언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누구나 말 쉽게 하는 거니까 그건 별거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우선 언어,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물론 성대를 움직이는 것도 참 신비해요. 근데 성대를 움직이는 뇌줄기에서 하는 거고 성대가 왜 신비하냐면 이 발음 하나하나 탁탁탁탁 끊어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떨려요, 성대가. 이렇게 떨리는데 그걸 순식간에 시간차로 끊어가지고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신비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말을 할 때 그 순서를 정해서 말해요. 단어를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 단어를 말하고 그 다음에 저 단어를 말하고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맥락이 연결이 되게 의미가 통하게 그것을 얘네들이 하는데 특이하게 언어 영역은
좌측에만 있어요. 우측에는 없어요. 좌측에만 있어요. 그래서 뭐 뇌가 문제가 생기는데 말이 어눌하다 그러면은 아 좌측 뇌 좌뇌가 문제가 생겼구나. 좌뇌 측두엽 쪽 측두엽과 그다음에 여기 전두엽 이쪽 영역에서 문제가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말을 좀 어눌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은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쪽 영역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걸 치료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감각 영역, 운동 영역, 1차 감각 영역, 1차 운동 영역인데 뭐냐면 여기 이 고랑이 있죠? 고랑. 고랑과 이랑이 있어요. 고랑은 들어간 데를 고랑이라 그러고 튀어나온 데를 이랑이라고 해요. 이 고랑을 중심으로 뒤는 감각, 앞은 운동이에요. 무슨 뜻이냐? 여기서 몸 부위의 감각을 이쪽에서 1차적으로 다 해석해줘. 그 다음에 여기를 통해서 다 명령 내려갖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위치가 어디냐? 위치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죠? 이 두 개의 영역이.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느낀다 또는 감각한다 또는 뭔가를 움직인다 하는 것도 전부 대뇌에서 담당 영역이 있다. 조금 이따 더 자세히 볼게요. 그래서 안쪽에도 그런 식으로 같은 내용입니다. 자, 안쪽이니까 그 구조 한번 봐요. 이게 뭘까요? 좌뇌와 우뇌를 딱 묶고 있는 뇌량. 그 다음에 이게 시상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안 보이지만 여기에 뇌실이 있겠죠? 뇌실. 뇌실이 있고, 이 안쪽에 뇌실이 있고, 뇌실을 붙들고 있는, 뇌실과 시상을 붙들고 있는 게, 그게 뇌궁이라는 게 있고, 이게 시상이겠죠? 시상. 여기는 덮여서 안 보이지만, 네, 그런 식으로. 아무튼 처음에는 구조가 막 눈에 안 들어와서 안 그려져 갖고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자꾸 보다 보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영역이 구분되어져 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 연합해서 또 신비한 역할을 한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아까 봤던 1차 감각 영역, 1차 운동 영역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이거잖아요, 이거. 이게 1차 감각, 이게 1차 운동 영역이고, 이것은 어디를 특히 감각 영역은 시상을 통해서 쫙 올라오겠죠. 운동 영역은 내낭을 통해서 쫙 내려가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돼 있어. 사실은 여기가 백회입니다. 열차례 백. 음, 여기 귀가 있잖아요. 이 귀끝을 연결하면은 이제점이 돼. 그래서 이제 대충 보세요. 외우지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가 두 개예요. 두 개니까 이렇게 계곡처럼 안으로 굽어 들어가 있겠죠. 그 끝에가 발가락과, 운동용. 끝에가 생식기와 발가락이에요. 그냥 무슨 기억만 해놓으세요. 몸을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생식기, 발가락, 종아리, 넓적다리, 발가락부터 이렇게 쭉 올라오죠. 골반, 몸통, 몸통은 되게 큰데 담당 영역은 조그매요. 그죠? 발하고 발가락, 종아리를 제외한 발하고 발가락은 조그만데 담당 영역은 커요. 몸통은 엄청 큰데도 담당 영역이 적어요. 목이 있고 위팔, 아래팔 있고 이게 뭐야? 손하고 손가락은 훨씬 더 커요. 담당 영역이. 다시 말하면 여기서 엄청 많이 뻗어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손하고 손가락이 가까이 되게 예민한 거고 얼굴 윗부분 그다음에 입술도 되게 커요. 입술 이거 이만한데 담당 영역은 굉장히 크죠. 치아 잇몸. 치아 잇몸이 3차 신경만 주관하는 게 아니네. 그래서 혀인두
이거는 감각이에요, 감각. 그래서 이쪽은 이제 운동인데 발가락, 종아리, 넓적다리, 골반, 몸통, 윗발, 아랫발, 손손가락. 손손가락을 움직이는 영역이 감각도 크지만 되게 크고, 그 다음에 얼굴 표정, 혀, 입, 입술. 여기도 커요. 운동이 커요. 삼키는 거. 이걸 그림으로 사람 모양으로 호문클로스라고 해서 그리는 게 있는데 보면은 손이 엄청 크고 입술이 되게 크고 그다음에 생식기가 굉장히 커요. 그 말은 그쪽으로 신경이 엄청 많이 뻗어 있다. 그만큼 세밀하게 감각하고 운동을 관리한다. 자, 그래서 1차 감각 영역, 1차 운동 영역이라는 게 이렇게 있다. 이 중심이 백회다. 백회를 중심으로 해서 귀까지 이게 쭉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음, 옛날에는 주로 이제 뜸침 했지만 어쨌든 예, 뜸침도 좋지만은 물론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특히 두통 오면 대부분 여기 백회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침 여러 개, 한 서너 개 쫙 꽂아놓으면은 웬만한 두통 쫙 걸리죠. 자, 그럼 이 본질이 뭐냐 도대체? 다시 한번 보면요. 이라고 하는 것은, 대뇌라고 하는 것은 껍데기인데, 껍데기, 얇은 막이고, 대뇌에 문제가 생기면 뭐 모든 것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왜냐하면은 52개 영역으로 나눠서 몸 각 부위를 다 관리하는 영역이 따로 있다. 거기서 온몸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 심지어 손가락, 발가락까지도 있다. 이걸 도대체, 음, 본질을 알아야 된다. 커넥트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게 이제 피질이면은 여기는 그냥 통신망만 쫙 있거든요. 통신망. 그래서 이 통신망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과학자들은 항상 어떻게 해야 하냐면 그 세포들이 뭔가 다른 점은 다 분리를 해내요. 염색을 해요. 이건 염색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갖고 염색을 해봤더니 색깔이 다르다 그러면 기능이 다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데 이것은 fMRI로 찍은 겁니다. 7테슬라 요즘 7테슬라가 나와요. 주로 이제 우리나라의 조장희 박사님이 이쪽 연구의 선구자시죠. 그래서 연결망을 쫙 촬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가 하나하나를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은 여기가 뇌장이 있는 데고 여기가 뇌실이 있을 테고 여기 이쪽에 뇌줄기 뭐 이렇게 여기가 손에 가로다발 뭐 이런 식으로 대충 볼 수 있겠죠. 이게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수백만 개씩 연결되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대뇌의 기능을 생각할 때는 핵심이 뭐냐면 연결망이다. 연결. 왜? 물론 바깥에 세포체들이 이쪽에 쫙 분포하고 있죠. 우글쭈글하게 이쪽에 쫙 분포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어떻게 움직이냐 하면은 이 연결망을 통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연결망이 문제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연결망을 연구한 사람은 나는 연결망이다. 사람은 커넥트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자, 그런데 어떻게 연결을 하냐? 와이어리 말이야. 우리 지난번에 스파인, 신경이 있으면은 신경 세포체가 있고, 그 다음에 축삭이 있고, 수용체가 있으면은 그 세포체와 축삭과 수용체에 점 같은 것들이 막 달라붙어 있고, 그게 시냅스를 한다 그랬죠. 그 10,000개 정도. 세포 하나에 10,000개 정도. 그래서 그것들이 다른 세포하고 이렇게 만나서 시냅스 하면서 거기에 신경 전달 물질을 보내가지고 작동하는 게 신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놀랍게도 본질이 뭐냐를 이제 봐야 돼. 본질이 뭐냐. 놀랍게도 제가 그 얘기 안 할게요. 놀랍게도 이걸 한번 보시고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버클리대에서 찍은 겁니다.
초가 보이죠. 우리 뇌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시냅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나 보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뇌 전체를 보면 막 부쩍부쩍부쩍부쩍 하는 거. 이걸 조금, 어떤 분이 조금 과장되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한번 보시죠. 이게 실제 사진은 아니고 아마 애니메이션 같아요. 그 커넥텀이 이런 식으로 작동합니다. 잘 상상이 안 되죠. 뇌 속에서 막 이런 부쩍부쩍부쩍. 네, 그겁니다. 우리 뇌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대뇌를 그래서 대뇌를 이해할 때는 뭘 이해해야 될까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다음 학기부터 우리가 공부할 게 뭐냐 하면은 뇌는 세포 차원으로는 치료가 안 돼요. 뇌는 세포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치료가 안 돼요. 아니, 세포를 치료하면 다 되는 거지 왜 세포 차원에서 안 돼? 뇌 세포는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예, 접근을 해야 됩니다. 뇌 세포는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세포 하나가 뭘로 되어 있어요? 세포는 뭘로 되어 있죠? 원자로 되어 있잖아요. 예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면 뇌는 세포로 되어 있다. 이것도 예외가 없지만 세포는 원자로 되어 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는데 그 원자는 이거잖아요. 원자를 이걸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 하면은 간단합니다. 한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원자가 이 번호가 118번까지 있어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원자가 뭐예요?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거 하나만 찾아보세요. 말씀하십시오. 예, 여기 있네. 79번, 금, 79번. 금은 79번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은, 양성자가 79에, 중성자가 79에 있다는 뜻이. 그럼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면은, 수소가 뭉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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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뭉치고 뭉치고 해서 금이 된 거예요. 이 숫자는 무슨 숫자냐면 각 원자마다 번호가 매겨져 있잖아요. 그 양성자의 숫자예요. 양성자가 두 개면은 수소가 헬륨이 되고, 세 개면 리튬이 되고, 네 개면 벨륨이 되고, 다섯 개면 풍소가 되고, 여섯 개면 탄소가 돼요. 그렇게 해서 79개가 되면은 금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80번이 수원이에요. 그럼 수원에서 양성자 하나 딱 빼면 뭐가 될까요? 금이 됩니다. 금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연금술사들이 수원을 가지고 금을 만들려고 엄청 애를 썼죠. 성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현대과학에서는 성공할까요? 성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현대과학에서 수원에서 양성자 하나 똑 빼내고 중성자 하나 딱 빼내가지고 금이 되게 하는데 성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돈이 많이 드는 거죠. 에너지가 많이 드는 것 뿐이죠. 음, 여기 은이 47번이에요. 은이 47번이고, 이게 이제 바깥 구조는 같아서 금이 79번인데, 은을 가지고 금을 만들 수 있다고 어떤 분이 주장을 해요. 실제로 막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은이 안 나와서 그렇지. 실제로 막 노랗게 나오고 그래. 그런 유튜브 많이 나오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 중에서도 수소, 탄소, 질소, 산소, 이게 주축이에요. 이 네 가지가. 이 네 가지가 99%, 98%인가 그래. 나머지 칼륨, 나트륨, 망간, 칼륨, 칼슘, 그 다음에 인, 어디 갔어? 인, 황, 이거예요.
이 중에서도. 그럼 이것들이 어떤 관계냐 하면은 양성자가 몇 개냐? 양성자가 많으냐, 적으냐? 그러면은 양성자가 많으냐, 적으냐? 그러면 양성자를 알아야 되겠네. 양성자를 알아야 돼. 우리 몸은, 예, 산소가 65%, 탄소가 18.5%, 수소가 9.5%, 질소가 3.3%, 나머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알아야 되겠죠? 이거 알아야 됩니다. 아이, 저건 나 공부 안 할래. 저건 나는 이과, 나는 문과야.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사실을 알아내느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공부해서 알아낸 거예요. 대충 된 게 절대 아니에요.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바쳐서 알아낸 거고, 그것의 특성도 알아낸 거고 그래요. 그러면 최소한 산소, 탄소, 수소, 질소는 알아야 되겠죠. 다른 거 없어요. 산소는 핵이 있고 전자가 8번이니까 양성자가 8개고 전자가 8개. 그거예요. 물론 중성자도 8개예요. 탄소는 탄소는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 그 다음에 전자가 6개. 그거예요. 수소는 중성자가 없어요.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 질소는 양성자, 중성자 각각 7개, 전자 7개.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핵과 이 전자 사이가 핵이 만 1m라면은 이 전자까지는 거의 100km 정도. 이게 이렇게 붙어 있는 공간이 텅텅 비어 있는 공간이다.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 내용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슨 뜻이냐면 산소는 그럼 뭐 이 양성자, 중성자는 도대체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 오늘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 공부할 거니까 제가 막배기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로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숙제 냅니다. 다음 학기 우리 시작할 때까지 이걸 표준 모형이라고 해요. 표준 모델 또는 표준 모형, 표준 모델. 이것을 조금 뭐 다 이해하시라고 말은 안 해요. 어떤 의미인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몸이 이걸로 돼 있다는 뜻이잖아요. 양성자, 중성자도 쪼개면. 근데 다른 거는 별거 없어요. 다른 거는 못 움직이는 거예요. 이 전자에서. 우선 이 두 개, 이거는 생겼다가 금방 사라져요. 우리가 알아차릴 수도 없을 정도로 빨리 사라져요. 그래서 이거 제외하고, 쿼크가 양성자, 중성자 되는데 이건 핵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움직이는 건 전자와 전자 뉴트리노예요. 이건 전자 뉴트리노는 별 영향이 없어요. 이게 전자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양성자든 중성자든 우리 몸은 세포로 되어 있고 세포는 원자로 되어 있고 원자는 이걸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변화하는 것은 전자 하나밖에 없다. 전자 하나밖에 없다. 근데 왜 번쩍번쩍 하느냐? 근데 왜 뇌에서 번쩍번쩍 하느냐? 빛이잖아요. 빛. 전자가 움직일 때 나오는 게 빛이에요. 보통.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것만 설명할 거예요. 이걸로 설명을 할 거예요. 이걸로. 뇌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세포 치료 불가능하다. 그럼 뭘로 해야 되냐? 전자와 포톤이다. 빛이다. 그런 원리를 이제 우리 회로를 공부하면서 거기에 작동하는 호르몬이나 신경전달 물질 이런 걸 공부하면서 그게 물론 제가 뭐 실험하고 이런 또 어떤 이쪽은 이 소립자와 생물학이 아직도 그렇게 긴밀하게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쪽은 연구된 것도 별로 없고, 특히 이걸 치료법에 적용한 건 없어요. 그런 건 없는데, 이제 이걸 동양의학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좀 해석해 보면 답이 상당 부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성자는 이렇게 생기고 양성자는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전자가 이렇게 생겼다. 왜 이걸 알아야 되느냐? 모든 변화는 아까 말씀드린 전자의 변화밖에 없어요. 그 예를 하나 드릴게요. 그럼 이해를 못 하셔도 돼요. 중성자하고 양성자하고 전자밖에 없죠, 원자에. 그 안에 쿼크라는 게 있고. 근데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어요. 우주에서 중성자가 이렇게 별에서 만들어 튀어나오거든요. 그럼 중성자는 얘가 존재하지를 못해요. 금방 양성자로 바뀌어요. 양성자로 바뀌는데 양성자가 뭐냐? 수소예요. 여기에 전자 하나 있으면 수소예요. 근데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뀔 때 전자가 튀어나와. 그럼 뭐야? 그럼 바뀐 게 뭐야? 바뀐 게 다운 쿼크가 업 쿼크, 쿼크가 하나가 바뀌었네. 그럼 쿼크가 바뀌면서 전자가 됐다? 그럼 이거 성분이 전자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제가 그렇다고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 성분이 전자네. 전자하고 반중성 미자네. 이런 발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발상을. 사실은 이게 전부 다 빛덩어리예요. 빛이 뭉치는 거예요. 빛이 뭉치는 거. 네, 그런 공부를 해보자. 이런 겁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숙제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도대체. 막 그러신 것 같아요. 교수님들이. 이거 요즘 저 중학생이 다 배우는 겁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이것도 배웁니다. 이거 보세요. 제가 그냥 한 의미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자가 있는데 이 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빛을, 이게 에너지라고 써놨는데 이게 빛이에요. 빛. 포톤이에요. 빛이 빠져나가면 궤도를 움직이네. 궤도가 움직이네. 높은 궤도에서 낮은 궤도 내려오네. 거꾸로 빛이 들어가면은 이 궤도의 지체로 움직여요. 변화의 주체는 전자구나. 전자인데 움직이는 것은 빛이구나. 왜 그럴까? 빛이 모이면은 전자가 나와요. 전자하고 반대 극성을 가진 양전자, 반물질이 탁 만나면은 빛을 뿜어내고 사라져버려요. 그 전부 빛이에요. 빛의 작용. 포톤이에요, 포톤. 감마레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 베타 분계라고 하는 거예요. 고등학생들 다 배우셨죠? 베타 분계가 제일 기초예요. 엄청 중요한데, 베타 분계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 아무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안 해. 왜 중요하냐? 아까 그랬잖아요. 양성자가 숫자가 바뀌면 물질이 확 바뀐다고. 은이 금이 될 수 있고, 수은이 금이 될 수 있고, 그죠? 아니, 양성자가, P가 양성자예요. N 중성자고,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뀔 수가 있고, 에너지가 들어가면은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뀔 수가 있고, 수온에다가 에너지를 넣으면은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어서 뭐가 돼요? 금이 될 수 있겠네. 그죠? 물질의 변화. 그래서 뭐 그걸 만들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세포 내의 실질적인 변화의 어, 가장 근본은 이런 빛과 전자의 변화다. 자, 그럼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은 여기가 100회예요. 여기가. 그래서 이게 감각, 여기 운동이잖아요. 뇌출혈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여기가 망가졌어요. 이 세포가 망가졌어요. 그러면 팔 쪽이 안 움직였죠? 이 안쪽으로 전부 다 망가졌어요. 그러면은 팔, 다리 이런 게 반대편 쪽이 안 움직이겠죠. 그럼 그 세포를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세포를 살린다는 게 뭐예요? 세포는 뭐로 돼 있어요? 예, 원자로 돼 있죠. 그 원자는 뭐로 돼 있어요? 코크와 전자로 돼 있어요. 그 중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거는 사람이 죽으면은 양성자까지는 분해가 돼도 그 이상 분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양성자와 전자만 남는 거예요. 양성자와 전자만. 그럼 그런 것들이 많이 셀 수도 없이 많이 뭉쳐서 그것이 원자가 세포가 되는 거잖아요. 근본적으로.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빛은 어떻게 움직이고 전자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전자와 빛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거를 이해할 수만 있다면은 어떤 변화의 근본을 아는 거니까 치료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뭐 대부분의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의식의 문제,
여기서 일어나는 의식의 문제도 사실 그럴 테고, 중독의 문제, 그런 거. 또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뇌량, 대상회 이쪽, 좌우를 연결하고 있는 이쪽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대상회는 좌우를 연결하잖아요. 좌우 연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회로가 일방적으로 생각을 못 바꿔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자기 생각이 틀린 줄 알면서 맨날 같은 생각만 하고 못 바꾸는 사람 있죠. 그거예요. 전부 분노의 문제, 또 생각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문제, 이런 모든 문제. 거기다가 움직임, 몸을 관리하는 문제, 오장육부를 관리하는 문제. 암세포가 생기면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잖아요.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어떤 약을 만들면 된다. 어떤 약을 만들어서 처리를 하잖아요. 그럼 모든 세포들의 문제가 근본적으로는 가장 근본적으로 퀀텀. 그래서 이제 퀀텀, 양자 침구학이라고 제가 이름 붙인 이유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근본 단위로 봤을 때 그게 빛이다. 대뇌는 최종적으로 대뇌를 처리하는 것은 척수와 뇌줄기와 간뇌를 포함해가지고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대뇌가 고쳐져야 되는데 이거 뭐 하나하나 고장난 것을 고치는 것은 세밀하고 어렵겠지만은 전체적으로 튼튼하게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만일에 척수, 뇌줄기, 간뇌, 대뇌가 다 튼튼해지면 어떻겠어요? 몸이 저절로 건강해지겠죠.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생명 물질들이 작동을 하는데 거기에 가장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빛이다. 빛이다. 그래서 우리 그 빛을 한 번 더 보면서, 예, 오늘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빛이요. 우리 속에서 빛이다. 예,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요. 제가 사실은 이제 작년에 발병된 지 5년이 지나서 지금은 원래 이제 그 검사를 한번 해봐야 돼요. 척수 검사하고. 그래서 이번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막 입원을 해갖고 검사를 하고 필요하면 또 새로운 약들이 있으면 제가 좀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서둘러서 방학을 합니다. 대신에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것이 재미도 없고 조금 어렵기도 하고 그럴지라도 다시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뇌, 사실 이제 뇌 공부의 종착점이 그거잖아요. 대뇌 회로 공부할 때에 그때 기억이 다 나셨으면 좋겠어요. 기억이 다 나가지고 그렇구나, 그렇네, 그렇게 하면 되겠네. 다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그럼 다음 학기에 봬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